바로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비공식 핵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뒤흔드는 엄청난 폭탄 선언이 될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제한적이지만 통제된 범위 안에서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대신 주둔 미군과 핵 관리 권한을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승격을 이뤄낸 신호로 봅니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의 핵 개발을 완전히 금기시해왔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는 건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한국만을 예외로 대우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다른 급의 동맹으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금지선에 묶여 있고,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나오면 즉각 여론 반발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미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중국은 전략 핵전력을 대놓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가지는 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정말 자국 내 반발을 무릅쓰고까지 왜 이 길을 허락했을까요?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보다도 미국이 얻는 실익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더라도 미국이 감독할 수 있다면 그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주둔 미군의 필요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력으로 핵을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핵 능력을 갖추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일 겁니다. 그렇군요. 즉, 한국이 독자 노선을 택할 경우 미국은 아예 통제권을 잃을 수 있는데, 차라리 합의를 통해 관리 가능한 선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본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죠. 중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핵균형을 자신들이 주도한다고 믿어왔는데, 한국이 이 지위에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역시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절대 한국과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제약, 국민적 반발, 그리고 미국의 신뢰 부족이 겹쳐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늘 한국을 2등 동맹으로 깔보듯 행동했지만 이번 합의가 사실이라면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일본은 아무리 경제가 강대해도 핵과 관련해서는 스스로의 발언권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독자적 핵 잠재력을 인정받는 말 그대로 유일한 국가가 되는 거죠. 이건 동북아에서 한국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주도권을 쥐는 단계로 올라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전통적인 비확산 학자들은 분명히 한국을 예외로 두면 사우디, 터키, 심지어 대만까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을 쏟아낼 겁니다. 이런 압박이 심해질 경우 미국이 말을 바꾸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압박에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 해구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합의를 뒤집으려 한다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기에 섣불리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진짜로 독자 노선을 밟는 시나리오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합의가 사실일 경우 한국은 단순한 피동적 동맹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대등한 파트너로 변신하는 셈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죠. 중국은 북한이라는 핵카드를 활용해 한국을 위협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이제 그 카드가 힘을 잃습니다. 일본은 핵무장 논의조차 현실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실상의 통제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외교적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합의가 가진 엄청난 파급력 아닐까요?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단거리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폭넓은 미사일 전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제재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언제까지 미국의 해구산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정권 생존을 위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위험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핵 위협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북한 변수는 기본 전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배경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봅니다. 시진핑 정부는 군사 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를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북한을 방패 삼아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밀어붙이며 서울을 협상 테이블에서 주변화하려 들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예외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이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 견제에 한국만큼 효과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태도는 한국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미국이 떠날 수도 있다는 식의 압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메시지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 방어수단을 모색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언제든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휘둘린다면 안보는 외교 협상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제된 핵 능력은 미국에 의존하되 종속되지 않는 균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핵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우리 무기 체계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핵까지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적 억제입니다.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재래식 무기는 본질적으로 그 위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가 개입되는 순간 전장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최소한의 핵잠재력을 확보한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차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힘을 갖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 나라에는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심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건 모험이라기보다는 필연이군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 중국은 대놓고 군사 확장, 일본은 군사력 정상화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이 가만히 있었다면 오히려 무책임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합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NPT 체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핵무장에 준하는 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울이 원하던 해답 아닐까요? 맞습니다. 서울이 핵을 선택한 건 결코 호전적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은 더 이상 핵 공갈을 못하고 중국은 함부로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핵잠재력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한국을 동북아의 룰메이커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서울이 이 길을 택한 진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재력을 허용한다는 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PT 체제를 스스로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얻는 이익은 의외로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한다 해도 통제권은 여전히 워싱턴이 쥐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독자성을 얻지만 미국은 감독자 지위를 유지하는 일종의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만든다면 미국은 한순간에 영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통제된 핵 능력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이 감독과 감시를 이어간다면 이는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주둔군 유지 비용 문제에서도 새로운 명분을 확보하게 되죠.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가졌으니 미군이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는 워싱턴이 동북아 안보를 장악하는데 결정적 자산이 됩니다. 또 다른 이익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문제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 방위 산업을 급성장시켜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잠재력까지 미국의 감독하에 인정받는다면 한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워싱턴 입장에서는 동맹국 중에서도 특별한 파트너를 관리하는 성과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을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배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은 핵 개발에 있어 국민적 반발이 너무 크고 정치적으로도 금기시되는 주제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군사력은 여전히 헌법적 제약에 묶여 있죠. 반면 한국은 이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을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도 가능합니다. 워싱턴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한국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만은 너무 취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번 합의를 통해 얻는 건 단순히 한국의 협력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을 향한 핵 균형 카드를 손에 넣는 것이죠. 이건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나토를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식 외교를 생각해보면 이번 합의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은 핵 잠재력을 통해 안보 자율성을 얻고 미국은 그 대가로 더 강력한 주둔군 명분과 핵 감독권을 얻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죠. 단, 여기서 미국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라고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전략적 이익을 더 중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내가 한국을 설득해서 통제된 핵 능력을 허용했고 그 결과 주한미군이 더 필요해졌다라는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보수층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죠. 결국 워싱턴은 이번 합의에서 통제권 상실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라는 더 큰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 비공식 핵 합의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보증을 받으며 핵잠재력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NPT 체제 아래에서 그 어떤 동맹국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도 핵 개발의 그림자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정당성을 무기로 미국으로부터 통제된 핵 개발을 묵인받은 겁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보장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예외적 국가로 승격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핵 보유국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NPT에서 인정된 공식 보유국, 다른 하나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의 보유국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 둘과 다릅니다.
NPT 체제를 공식적으로 지키면서도 미국의 승인 아래 핵 잠재력을 갖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건 국제사회에서도 전례 없는 모델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이 이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해도 핵 문제만큼은 국내외적으로 금기 영역입니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예외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사실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같은 국가들이 왜 한국만 예외냐?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국가다. 따라서 특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핑계로 들 수는 있겠지만 자국 안에서 반핵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국이 얻게 되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늘 미중일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중견국 외교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핵 잠재력을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북아에서 핵균형의 중심에 서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한국이 국제회담이나 다자협의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중국이 남중국 핵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때 한국은 단순히 미국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독자적 카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에는 미국의 직접적 보증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인정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해 통제를 조건으로 핵 잠재력을 허용합니다. 이는 인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뢰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은 특별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동맹국과의 격차는 확연해집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비핵 3원칙을 내세워왔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예외적 지위를 얻는 순간 일본의 비핵 이미지는 오히려 무력함으로 바뀝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얻는 이 국가 외래성은 단순히 안보 차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업과 기술 영역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습니다. 핵 잠재력을 인정받는 순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첨단 기술 개발에도 국제적 제약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적 연구를 추진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원전 수출, 첨단 소재 산업, 방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안보, 외교, 산업 모든 영역에서 예외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게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죠. 국제사회가 한국을 특별히 인정된 국가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발언권과 협상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히 핵을 갖는다가 아니라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핵탄두를 제조하거나 실험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죠. 이런 접근은 법적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라는 조건을 걸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보유한 것과 다름없는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원자력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핵 개발을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서울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고농축 우라늄 기술, 그리고 미사일 운반체계 개발을 통해 사실상의 억제력을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모두가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알고 있죠.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되 다른 점은 미국의 묵인과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더 제도화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과 같은 협상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 핵실험까지 진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생각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할 것이고 일본도 강력히 항의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묵인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충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실험 없이도 충분히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길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차세대 원자로, 고속 증식로,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과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을 통해 운반체계까지 사실상 갖춘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평상시에는 민간 기술로 운영하다가 필요할 경우 단기간에 군사적 전환이 가능한 구조죠. 이 전략은 국제사회가 제재하기도 애매하고 한국은 합법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핵 보유국과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은 국제 규범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논리에 반박하기 힘듭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불만은 크지만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산한 최적의 균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제사회의 규칙을 정면으로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규칙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한국식 억제 전략입니다. 핵실험이나 핵탄두 전개 없이도 충분히 상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한국은 단순히 핵무장 국가가 아니라 지능적 핵잠재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위치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잠재력 전략은 단순히 한국의 억제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기존 계산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북핵 문제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며 지역 패권을 행사하려 했던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묵인 아래 비공식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순간 중국은 전략적 우위를 상실한 셈이죠. 맞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을 통해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조율하려고 했습니다. 북한 핵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일본과 대만을 견제하는 것이 베이징의 장기 계획이었죠. 그러나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춘 순간 북한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카드가 무력화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군사적, 외교적 계산이 모두 엉켜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민간 원자력 인프라, 우라늄 농축 능력, 장거리 미사일 운반 체계까지 포함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중국 내부 기밀 문서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전환 능력은 우리의 예상 범위를 초과했다라는 평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아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중국이 직접 압박하려 해도 국제 여론과 미국의 방어망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KSS 3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그리고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은 이미 중국이 예상한 전략적 거리와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핵 개발이라는 행위만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중국은 이제 가능성을 두려워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중국이 외교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NPT 체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규범 안에서 움직였다는 명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전략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공개적 행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규범을 지키면서 동시에 중국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완벽히 활용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정책 자체를 재조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잠재력 확보 전략은 일본에게 상당한 외교적, 전략적 난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헌법과 국제조약, 특히 NPT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묵인을 받으며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순간 일본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질서에서 뒤처진 나라라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시게로 이시바 총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NPT를 준수하고 있고 미국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나서서 문제 삼기엔 명분이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면 일본은 장기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외교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은 실제 핵실험이나 핵탄두 배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될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운반 체계를 보유한다면 일본은 단순히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새로운 군비 경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핵 개발을 시도하면 국내 정치적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묵인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행동에 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내부 안보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전환 능력은 일본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규범 안에서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여 억제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은 외교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위대의 장거리 미사일과 정찰 능력 확대, 군사적 협력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응하려 하지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갖춘 상황에서는 여전히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은 전략적 선택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규범과 미국의 무기를 활용하면서 일본을 전략적 패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는 압박을 느끼며 심리적으로도 뒤처진 느낌을 받게 되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그동안 동북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전략적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했죠.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무기 아래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순간 북한의 독점적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단순히 억제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게 되면서 북한의 핵은 더 이상 독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심각한 전략적 위기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핵잠재력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기술, 장거리 미사일 운반 체계, 첨단 군사 기술과 연계되면서 북한이 기존에 가졌던 전략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희석됩니다. 북한이 핵을 이용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도 약화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한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려 해도 이미 한국은 미국의 방어망과 첨단 정보 감시 시스템 아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현무 6전략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정찰 위성 능력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핵탄두 실험장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아무리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전략적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 내부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통치 정당성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왔는데 이제 한국이 비공식 핵 능력을 확보하면서 북한의 우월성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묵인을 받으며 비공식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순간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했습니다. NATO와 EU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이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독자적 주도권을 갖게 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 군사 전략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자체적인 핵 억제력 가능성을 확보하는 상황은 NATO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수입니다. 단순히 동북아의 힘의 균형만 변한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체에서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떠오르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NATO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는 동북아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전략적 핵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작전 계획을 공유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NATO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유럽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비공식 핵 능력은 동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전 세계 핵 비확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NPT 체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NATO는 한국이 핵실험이나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잠재력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정치적 외교적 유리함을 제공하며 NATO 내에서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단순히 방관하거나 경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NATO와 EU는 한국과의 기술, 군사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며 한국을 핵 억제력 중심의 전략 파트너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첨단 방위 기술 공동 연구나 정보 공유 협력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존의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독립적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의 균형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안보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전략적 결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NATO와 유럽은 한국의 전략적 부상을 주목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이나 압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비공식 핵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안보 체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묵인을 받으며 비공식 핵잠재력을 확보한 순간 단순히 지역적 전략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핵 규범 체계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NPT 체계에서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잠재력을 갖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례는 명백한 예외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NPT 가입국으로서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약속했지만 이번 전략은 사실상 미국의 승인 아래 제한적 핵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그 약속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길을 열면 다른 동맹국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한국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헌법상 제약과 국내 여론으로 인해 직접적인 핵 개발은 어렵지만 한국처럼 미국과의 비공식 협력을 통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해지는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국제규범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을까요? 핵심은 잠재력과 비공식적 승인의 조합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실험을 공개하지 않고 배치도 하지 않으면서 고농축 우라늄과 장거리 운반 체계, 첨단 군사 기술과 결합된 핵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NPT 체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억제력을 창출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이 전략적 선택이 국제사회에서 이중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모호성 전략은 국제안보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NPT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생존과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한 정교한 균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실제로 기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미사일 운반 체계, 정밀유도 기술 등은 모두 국내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기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세계에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NPT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모델은 동맹국이 핵 억제력을 확보하면서도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새로운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핵비 확산 체계는 한국처럼 전략적 협상을 통해 현실적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 NPT 체계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전략적 독립과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히 예외적 사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만이 아니라 핵 관련 연구와 첨단 기술 개발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 정밀공학, 미사일 기술, AI 기반 방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원자력과 연계된 기술 발전은 민간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급 재료, 정밀 센서,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은 핵 연구뿐 아니라 우주, 반도체, 항공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첨단 합금 기술과 한국형 원자로 설계 역량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산업의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비공식 핵잠재력을 확보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강국들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통합적 핵 미사일 기술과 산업적 역량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산업적 이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첨단 핵 관련 연구시설과 장비를 민간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산과 민간 산업 간 기술 이전과 혁신이 촉진됩니다. 셋째, 고급 기술 인력과 연구자가 양성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산업 수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한국은 K방산 기술과 민간 우주 기술을 연계해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연구에서 확보한 정밀유도, 열 방사선 센서, 에너지 관리 기술 등은 KF-21 전투기, KSS-3 잠수함, 천궁 세방공 시스템 등 최첨단 무기 체계에도 직접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이점이 아니라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국제적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NATO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원자력 및 방위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제공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과 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서 산업을 활용하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 기반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찬성하는 그룹과 우려하는 그룹 사이에 뚜렷한 분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파는 한국의 핵잠재력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반대파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략가들은 한국이 비공식 핵 역량을 확보하면 일본, 사우디 등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위험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워싱턴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 내 논쟁에서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한국의 비공식 핵 능력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군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죠. 맞아요. 하지만 일부 의회 인사들은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면 미국이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즉, 단순히 협력적 파트너가 아니라 미래에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상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부 논쟁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을 넘어 동맹 관리와 글로벌 안보 전략에 대한 근본적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미국 국방부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적 승인 모델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감독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죠. 이러한 모델은 동맹국에게도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일본과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의 후속 요구를 관리해야 하고 국제 비확산 체계에서도 예외를 만든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 의견 분열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동시에 위험 요인도 상징하는 셈입니다. 미국 내 찬반 논쟁이 계속될수록 한국의 입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지역 내 억제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권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모두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비공식 핵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전략적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사건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억제력 아래서 중국의 군사적 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 잠재력을 갖추면서 미국의 통제력마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비공식 핵강국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상대적 입지가 약화된 것입니다. 일본 외교부 내부 문건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동북아 새로운 균형축으로 평가되는 내용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도 더 이상 핵무기를 독점적 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비공식 핵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기존 전략적 계산은 무력화됩니다. 평양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복합적 억제력에 맞서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략 분석가들은 한국의 비공식 핵 능력이 균형적 억제, 밸런스드 디테런스를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국가가 한국을 고려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이 장기적 권력 구조에 어떤 효과를 주겠습니까? 첫째, 한국은 이제 단순한 미국의 보조적 동맹국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직접 협력하거나 억제 전략을 재설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에게 협상력을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글로벌 외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NATO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입지를 주목하며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과 한국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비공식 핵잠재력이 지역적 국한을 넘어 글로벌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에 전략적 의존을 했던 종속적 동맹 구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합의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감독하에 진행된다는 점은 양국 관계를 단순한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 기반의 균형 동맹, 밸런스드 얼라이언스로 전환시키는 신호탄입니다. 서울이 독자적 핵 잠재력을 가지면서도 미국과 공동으로 억제 전략을 공유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군사적 부담을 지고 억제력을 유지해야 했지만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미국은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동맹 관리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과 중국, 북한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헌법과 국내 정치적 한계로 인해 한국과 같은 길을 따를 수 없고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독자적 전략적 결정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중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실제로 최근 미국 국방부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적 역할 강화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즉, 한국이 독자적 핵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기존의 미국 주도 한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전략 수립, 정보 공유, 억제력 배치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동맹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에게는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적 자유를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 전환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독자적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공식 핵잠재력 확보라는 비밀 카드를 통해 서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비공식 핵잠재력 확보를 통해 단순한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동북아 전체 권력 구조를 흔드는 결정적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보호 속에서 제한적인 전략적 역할만 수행했지만 이제는 독자적 능력과 미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동북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맞아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핵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합법적 외교적 통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위협적 능력이 아니라 전략적 레버리지, 스트러제틱 레버리지로 작용합니다. 서울은 핵을 공개적으로 실험하지 않으면서도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협상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이점도 동반됩니다. 핵 관련 기술과 연구가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로 확장되면서 한국은 전략적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로, HRR, 기술이나 차세대 원자로 개발은 미국과 일본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중국과 일본, 북한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국은 이미 동북아 내 기존 전략적 우위를 일부 상실했고, 일본은 법적 정치적 한계로 한국의 길을 따라갈 수 없으며, 북한은 핵을 독점적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비공식 핵 강국으로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외교적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비공식 핵잠재력은 지역 내 안정적 억제력 유지와 동시에 미국 전략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독자적 핵잠재력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긴장시키고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관리된 핵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비공식적 핵 잠재력과 미국과의 균형적 협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전략적 독립성과 억제력,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향상시킨 것입니다.